네, 어서 오세요. 민주주의에 관한 시리즈가 좀 길게 갈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요, 방송의 목적이 한 50%는요, 그 영상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글로도 이미 써놓은 게 있지만. 그래서 악시브 개념이지,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악시브를 남길 거예요. 신경을 하나하나 안 쓸 수가 없죠. 예, 놀고 먹자 이런 거는 도무지 우리 영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민주주의 시리즈입니다. AK-47 기관총이 말이에요. 널리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밀하지가 않고요. 덜그덕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가 총에 들어가도 툭 툴툴 털어내면 그냥 쏴줘요. 페미니즘도 그런 겁니다. 페미니즘의 어떤 개념도 명료한 게 없어요. 모호합니다. 모든 개념이 다 덜그덕거리죠. 어떤 증거도 없이 모계 사회 따지고 있고요. 2000년 동안 이어왔던 가부장제를 17, 18세기 가사노동하고 임금노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도 어느 정도 끝해야죠. 근데 말이에요. 만사를 모호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감출 수 있고 또 설득도 돼요.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모호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단어, 큐어라고 하는 단어, 누구도 정의할 수 없었고 정의하지 못하는, 그리고 현실 학문 세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예. 유엔도 그냥 인정해버려요. 지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 그래. 단어를 꼭 정의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근데 목적이 따로 있어요. 진실을 감추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단어를 모호하게 쓰는 겁니다. 자유와 자유주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규정 없이 마구마구 쓰죠. 슬라보의 지적이 그랬습니다. 자유주의는 이념 논쟁을 거부했다. 뭘 딱 부러지게 말을 하질 않는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넘어간다.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면모다. 자유를 말할 때는 침묵하더니 뒤에서만 계속 잡소리를 그렇게 떠들더라. 정확한 얘기예요. 서구 사람들은요, 자유나 자유주의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트렌치한 말을 피해왔어요. 과학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이 근대 철학자들, 정치학자들이요, 이 자유와 자유주의 개념 앞에만 서면 입을 딱 닫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당으로 변해가지고 잡설만 늘어놓다가 결론 없이 끝나버린다. 그런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주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색하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호하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베이컨, 홉스, 존 로크, 아이삭 뉴턴, 16세기 이래 근대 정치학의 토대를 다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말이에요. 인간을 불신하고 인간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뉴턴, 장자크 루소, 드니스 디드로, 볼테르 모두 합쳐갖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인간은요, 다른 짐승을 뜯어 물어 뜯는 짐승이거나 아니면 칭얼칭얼대는 그냥 이기적인 어린아이, 요 정도로 바라봤다고요. 16세기, 17세기가 원래 그랬어요.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호혜적으로 바라보질 않고요. 경계하고요. 싫어하고요. 잔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6, 17세기 종교개혁하면서 종교전쟁 벌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권력 투쟁 벌어지고 뭐 내란 벌어지고 뭐 여기저기 시체 다 걸리고 그런 시대였다고. 그런 시대 근대 정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 정치학이. 끝없이 이제 그러한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기 애를 선호하지 인류애는 남의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도덕 선생님이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근데 말을 이따위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 애를 우선할 뿐 인류애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만큼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서구 사람들의 인간관을 정확하게 정리한 말이 없어요. 하지만 중세와 구체제, 고대까지 하물며 17, 18세기까지요. 유럽 사람들이 저런 정신상태에 있었나요? 전혀 안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파스칼적으로 생각했죠. 최초의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함께 흔들리고 또 생각하면서 흔들린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뭐 장자크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뭐 태생적으로 뭐 천사도 아니고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태생적으로 짐승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흔들리는 사회적 갈대이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았다. 인류애라고 하는 건 남의 게 아니라 우리 사회성은 모두의 것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식론적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야.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볼테르까지 아담 스미스까지 어째 이렇게 인간들을 차갑고 잔인하게 대했냐고요. 그건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던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냥 유럽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갑자기 정신이 한 방에 나갔는지 토마스 홉스도 존 로크도 장자크 루소도 볼테르도 이 인간이 워낙에 잔인하고 차갑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가만 놓아두면 안 된다 그랬어. 게다가 참 지네끼리 북치고 장구를 쳤다고요. 따라서 국민들을 차갑고 잔인하게 대하는 기능적인 정치를 해야지 덕치 같은 거는 먹히지 않는다 그랬다고. 갑자기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고대부터 중세 구체제를 거쳐갖고 사회를 운영하면서 잘 살아왔던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갑자기 짐승이라고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갑자기. 그래서 유럽인들 당신들은 말이야 정글 상태 자연 상태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는 그 분열된 개인들이고 서로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400년이 흘러가도 헐리우드 영화도 계속 사람을 그렇게 짐승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 토대예요. 정서라고. 그래서 개인이 지닌 것은 이기적인 심성밖에 없다 그랬어.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성립해서 이런 차갑고 잔인하고 정글의 짐승 같은 인간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토마스 홉스가 그런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도대체 토마스 홉스는 무슨 이유로 그 시민의 공동체 의식, 사람들 사이에 그 안정된 소통을 다 깨뜨리고 공동체의 역사를 모두 한 방에 다 백지로 보내버리고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의 자유를 국가한테 몰아주라고 왜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왜 개인을 그렇게 종속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정부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개인들이 모두 정부의 관리하에서 말 그대로 개미떼처럼 살아가는 그 정부를 왜 토마스 홉스가 구상을 했을까요? 하여간 16세기부터요. 누구의 말도 말이에요. 지식인들의 말들이요. 현실 감각과 진적으로 일치하지를 않는다고.
도무지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종교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서 부르주아 국가의 일렬 종대로 세우기 위한 이 노동력 정치학이 바로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이었고요. 그 중에서 부르주아 상인의 주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자 했던 게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었어요. 물론 부르주아가 그 국가체제도 장악을 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모르니까 국가 제어 장치를 좀 만들겠다고 한 게 존 로크일 뿐이지 모두 똑같은 탈종교, 탈사회, 친자본, 친국가 정치학이었다 이거죠. 17세기는요. 대서양을 떠돌던 상인들이 유럽 본토로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도시와 농촌 경제에 침투해서 도매상 이름을 걸고 직물, 잡화, 금속공예, 수공업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확대해 갑니다. 영국 예를 들어보죠. 17세기 말이 되니까요. 이 공장지대 노포크 제조업 노동자가 61%예요. 17세기 말입니다. 지금 1600년대 말 노동자가 농민보다 60%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클루체스터는 노동자 수가 48%, 랭카셔 42%, 17세기 평균 제2차, 제3차 산업 일꾼이요. 50%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한 게 17세기고 이 노동자 전환 수준이 너무 빨랐어요. 한국 70년대 같다고. 농촌으로부터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유입되는 속도가 되게 빨랐고요. 농촌 변두리에도요. 제조 공장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굉장히 확산 속도가 급격했다고. 아직은 대량 공장 시대는 아니었지만 수공업 시대였기 때문에 농촌의 해체가 그만큼 빨랐어요. 기계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도시 이주 노동자도 어마어마하게 도시로 몰려들어가지고 기존의 사회체제로는 도무지 쏟아지는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복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가톨릭이든 뭐 성공회든 교회든 국가체제로는 이 노동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때 토마스 홉스가 탄생한 거예요. 물론 일은 먼저 탄생한 거죠. 존 로크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죠. 게다가 신흥귀족들, 부르주아라 그러죠. 자영농들의 토지를 야금야금 접수해 갔죠. 야금야금이 뭐야? 공개적으로 접수해 갔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징세까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네가 세금을 때려. 도시와 농촌의 생산력이 이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일반 농민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졌고요. 노동자도 그랬고요. 영국 하원은요. 해적 출신 귀족들하고 신흥 귀족 부르주아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원의 역할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유무역이었어요. 정확하게 상업 부르주아를 대변했던 거죠. 실은 그 30년 종교전쟁, 영국의 내란 모두 이 부상하는 귀족과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는요. 영국의 내전과 유럽의 이 혼란 시기에 시민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봤고 연대성도 봤어요. 무너지면 다시 분열되면 다시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질 않고 다 그냥 흩어지라 그랬어.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라 그러고 공동체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다 무시했습니다. 그때 사회 공동체는 굉장히 사회가 민주적으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다 뿔뿔이 흩뜨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당장 권력을 잡으려니까 아이디어가 딱 하나가 나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계약을 운영하는 자를 뭐라 그래? 그 주권자라 그래요.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에요.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누가 그랬어? 누구도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권자는 국민을 대변한 국가체제라 그랬다고요. 주권자가 그럼 토마스 홉스한테 주권자가 누구예요? 군주잖아. 군주, 왕. 토마스 홉스는요. 사회계약을 무효로 하면 국민 서로가 다시 서로 물어뜯는 사회로 돌아가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다음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의 주권을 몰수한다. 국민은 주권자의 주권을 몰수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주권자는 군수 통제권, 입법권, 재판권, 보상 처벌권, 화폐 주저권 모두 갖는다. 이거 깡패 아니야 이거. 세상에 이런 깡패를 국가라고 만들었다고요. 토마스 홉스가.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1, 2, 3, 4에서 11번까지 딱 적어놓은 다음에 주권자의 권리 딱 적어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권자가 다시 말하면 군주가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들이 매우 비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 권력은 국민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잖아. 너희들을 자연 상태에서 빼내줬더니 뭘 말이 많아. 세상에 불편 없는 삶이 어딨어. 내전 또 당하고 싶어? 재난이 오면 어떡할 거야? 방탕하고 무법적인 사람들이 당신들 주변에 가득 있는데 안전 보호해줄 거야 내가. 하지만 내가 부리는 저 군수권, 입법권, 재판권, 처벌권, 화폐 주저권 모두 내가 갔는데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좀 감수해 임마. 이게 토마스 홉스의 근대 정치 이론이었습니다. 토마스 홉스한테 국민은 원래부터 방탕하고 무법자들이었어요. 이 무법 천지를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주권자에게 합리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권자한테 모든 권리를 싹쓸이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완전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느 날 김씨 집안에 박씨가 쳐들어오더니 이 집에 벼락이 떨어질 거라면서 가족 모두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흔들겠다 그래봐. 이거 정신병자예요? 아니, 완벽한 정신병자죠. 민주공화국은요. 바로 이 정신병자의 이론에 기초합니다.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체제를 만들었어. 그리고 주권자가 해줄 보상은 안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의 수단은 누가 갖고 와? 세금과 군사력이잖아. 그거 국민이 주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앉아갖고 공짜로 나라를 홀라당 먹겠다는 소리였다고요. 이게 부르주아가 귀족화된 부르주아가 나라를 앉아서 혼자 먹겠다는 소리였다고. 토마스 홉스의 정치론은. 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독재자가 항상 거짓말을 말했던 국민 안전 이데올로기의 최초의 선언이었다 그 말이에요. 독재자 치고 안전 얘기 안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토마스 홉스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딱 그래갖고 알았지? 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이 사회계약이야. 알았지? 그런 다음에 자유 딱 그렇게 줬다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자유를 확 뺏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현대 정치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이미 존재했던 사회 그 주권 자체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자연 상태라고 보고 국민 개개인한테 자유를 주고 그 자유에 의해서 권력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게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회계약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모두 빼앗아 혼자 갖는 거, 그게 주권론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책을 뒤져보세요. 이 세 가지 구문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론이 있는가? 왜 자꾸 모호하게 얘기하려 그러냐? 자유라는 개념, 사회계약, 그에 따른 정부의 성립, 이 모두 선언적인 틀이에요. 선언적인 틀. 다시 말하면 역사적 경험이 전혀 없이 지네가 마음대로 갖다 때려박은 단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계몽주의자들이 사용을 했다. 존 로크는 홉스처럼 왕정체제가
옛날 왕정체제가 언제나 지켜줬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고. 옛날에 그걸 안 지켜줬니? 그럼 미친놈들이에요, 얘네들 다. 만사를 다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자고 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중세 구체제 모든 왕정과 주권들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권을 다 지켜줬다고. 근데 뭘 니네가 새로 그거를 다시 강조하면서 뭐 옛날엔 없었던 것처럼 그러냐고. 존 로크는 토마스 홉스보다는 덜 독재적이야. 그래도 주권자가 그래도 무한한 권력을 가지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뭐 부르주아가 항상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 정부 형태를 틀어서 주권자한테 권력을 좀 제한시키자. 이게 다예요. 존 로크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홉스하고 똑같아요. 소수 독점 지배로서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주권자를 견제하는 의회한테 실제적인 주권을 줬죠. 왕이 억압을 하고 포갑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민이 그 왕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할 때 그때 국민은 누구냐면 귀족과 부르주아 의회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또 미국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실제 국민들이 그러는 줄 알고 착각을 했지만 이내 국민들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몽테스큐에 볼테르, 루소 모두 같은 라인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국가를 세워서 보호하자고 했던 국민의 인격과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16세기부터 벌어져온 인클로저 운동, 식민지, 남한테 빚을 지기 위해서 강탈했던 그 농촌의 토지들, 그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공장의 노동자로 긁어 모아서 사업했던 공장, 그런 것들, 저가 매입한 것들, 이 모두 귀족과 부르주아의 불법적인 재산과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이렇게 무섭게 흘러왔어요. 망상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호하게. 이 사람들 말이에요. 거꾸로 과거에 군주제가 지켜주었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의 주권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언제나 안정적으로 잘 굴러갔던 민중의 경제 공동체, 이 자치 네트워크도 파괴해버렸어. 이 파괴 정신이 홉스부터 미국 건국 아버지들까지 쭉 이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놈들은 독재자예요. 홉스처럼 인간은 서로부터 처음부터 짐승이었다고 하거나 로크처럼 국민 저항권을 소심하게 말하거나 몽테스큐에처럼 삼권 분립을 말하거나 루소처럼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났지만 과학과 예술이 망쳤다. 이 고귀한 야만인이 되었다는 이 각종 핑계 개 헛소리는 사회계약을 어떻게든 간에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독재 이데올로기의 핵심 개념이었다 그 말이에요. 핵심 개념인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호해요. 장자꾸 그래서 주권자는 국민의 보증이 필요 없다 그랬죠. 뭐가 무슨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와. 주권자는 국민의 보증이 필요 없다는데,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한테 대드는 것은 범법 행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토마스 홉스랑 똑같잖아요. 만약 대들면 이건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루소가 순하게 보이죠. 순하게 보이니까 순하게 말할 것 같아요. 루소만큼 개자식이 없었어요. 실은 볼테르가 나중에 루소 죽고 나서 자기가 시에다가 썼지만 저런 사탄 같은 새끼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볼테르가 나중에 내가 영상 아래 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사회계약이 끝나고 주권 국가가 탄생했으면 국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은 노예야.
무슨 말이 많아. 주권이 무슨 국민한테 나와. 이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뭐하게 숨겨온 거야 지금까지. 이 자유주의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벤자민 건스타인이 그랬죠. 이 사람은 되게 순진하고도 약간 멍청한 좀 기운이 있지만 루소의 사회계약을 많이 비판했잖아. 어이구 그토록 자유자유 설레발을 치더니 잘하고 있네. 고작 이런 노예 체제나 만들라고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사회계약 자유 설레발 친 거야? 이거 결국은 자유라는 게 핑계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는 소리죠. 자유의 이름으로 국민을 정부의 압제적인 통제하에 두었다는 게 벤자민 꽁스탕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벤자민 꽁스탕 스스로도 뭐 같은 놈이었지만 서로 물고 뜯는 거지 뭐 저렇게. 하지만 물고 뜯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계약은요. 노예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홉스부터 루소까지. 사회계약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지만 이제 그 자유를 국가에 헌납하라. 응? 이제 앞으로 국가는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자유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부르주아들의 자유만 보호하겠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슬라보의 지적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왜 공개적인 토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한 게 맞잖아요. 공개 토론했다가는 뽀록이 나버린다고 자유주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그 당시 자유주의를 잘 지켜봤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헛소리나 짓거리는 정치학자들 말 듣지 말고. 암셈 베가리그가 그랬다 이 말이야. 사회계약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다 이 말이야.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홉스부터 루소까지 사회계약이라든가 자유론 같은 거 이따위 것들 자유주의는 통해서 만들어진 근대 정부는 사회적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란을 일으킨 거야. 토마스 홉스가요. 안정적이고 소통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잘 이어가던 공동체 인간들의 사회를 완벽하게 위에서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가 리바이어더냐. 존 로크가 정부의 권한을 좀 제한하자 뭐 이 헛소리다 했지만 그 정부의 권한이 제한된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정부의 권한은 제한된 적이 없어요. 귀족 부르주아가 다 가져갔는데 무슨 제한이 있어. 그 권력에 한정없이 주권을 행사했죠. 정부가. 이 근대 정치학은 사회적 질서의 내란을 일으켰어. 이 내란을 통해 세워진 근대 민주공화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개인적인 투쟁을 일으켰고, 이른바 나중에 이제 칼 마르크스가 계급 투쟁이라고 불렀던 이 계층별 내란을 영구화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이에요. 단 하나도 진실이 아닌 게 없어요. (62년) 동안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22년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26년 동안 국무총리에 있었던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자유주의 하에서의 자유는 민주정이 아니라 귀족정을 만드는 수단이었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개인의 자유라면 모를까? 정치 세계에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떠들고 있냐고요. 그거 파시즘이라니까. 오로지 귀족 부르주아지의 정치 체제이고 지금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 정치하는 놈들의 자유주의는 다 도둑놈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래도 자유주의가
정치 세계에서는 뭐 파시즘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낫지 않나? 그래, 보자고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선봉장 아담 스미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진본면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습니다. 자유무역을 위하여 정부가 평화를 지켜주고 세금을 낮추고 인내심 있게 행정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기존에 있는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면 낮은 계층에게도 부가 돌아가는 보편적인 풍요가 보장된다. 그래서 국부가 늘어난다.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 처음 봤죠? 중세 길드 체제는요, 자유롭게 조직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이 자유로움은요, 방치하는 거예요. 가만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래 자유사회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방치해버렸습니다. 기업인과 자본가들이 마구마구 사회에 쳐들어가서 이익을 다 탈취하게 만들어놨다고. 그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분배해 줬어요. 너무너무 순진했던 아담 스미스였어요. 부가 낙수 효과를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 시절 그 자체에도 부르주아의 부는 결코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생산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도 결코 상승하지 않았어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노동자의 손이 부족해서 임금도 올라갈 것이다?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서 1848년 국회의원 알렉시스 토크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익 추구를 한 것이 공공생활에서는 무관심으로 변해버렸다. 사적생활에만 적용되는 법이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개인들만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공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코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무력해갖고 공공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이익을 추구하나 못하지.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 정부가 그토록 많은 부패 수단을 손에 쥐고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정치 계급은 무한히 너무 제한돼가지고 뭐 저항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정책 30년의 결과입니다. 이 공적인 권력과 권리, 이익은 모두 정부에 붙어있는 부르주아들이 가져가고 민중들은 정치적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겼고 사적 행복마저 파괴되는 모습을 알렉스 토크빌이 이렇게 그려놨다고요. 아담 스미스가 죽고 나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이 자유주의를 통해 갖고 국가의 부를 이뤘습니까? 행여?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은요, 계획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획득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를 이끄는 놈들이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지네가 계획한 거니까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경제는 계획하에 흘러갔어요. 방임으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방임으로 흘러간 건 딱 하나야. 식민지 자본가들. 식민지에 가서 진짜 가만 냅뒀어요. 마구마구 약탈하도록.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처럼 정치 경제의 현실이 끝없이 불평등해지고 가난한 자의 자유는 끝없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끝없이 주장되었다고. 무슨 이유냐고 이게. 의미가 모호해서 그랬던 거예요. 1830년부터 1848년까지 정권 잡았던 루이 필립의 그 자유주의 정책 슬로건이 딱 중간만이었습니다. Just middle. 딱 중간. Just middle이었어요. Just middle. 양비론이었다고. 이게 한 나라의 정치 슬로건이 양비론이었다고요. 난 딱 중간만 하겠다 이거예요.
왕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이 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졌다고. 민영화, 금융 자유화, 계급 충돌, 진압하는 거, 낮은 세금, 이렇게 18년 동안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부르주아는 승승장구했고 노동자는 더욱더 비참해져서 결국은 1848년 노동자 혁명이 벌어졌던 거예요. 국회의원 토크빌이 다음처럼 또다시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유의 원칙은 발전하지 않았다. 무슨 자유주의냐고. 그래서 자유주의 하에서 계속 독재만 나왔는데 무슨 자유 떠들고 자빠졌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갈갈이 찢어 밝힐 거예요. 자유주의는 파시즘의 토대가 된다 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자유민주주의냐고. 지네가 파시스트라고 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갈 길 좀 멀어요. 페미니즘보다는 조금 양은 적겠지만 하다가 중간에 또 관둘 수도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지겹잖아요. 프랑스 혁명이요. 100주년이 되고요. 영국 자유당 리버럴 파티가 창당된 지 70년이 지난 1889년 영국 유사오 식별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야. 저거. 거기에 자유주의를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정확한 정의를 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방임을 해서 기성 권력이 해먹을 거 다 해먹으라는 게 그 자유주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비론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양비론. 이거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니니즘이라고. 영어로 구역구역 번역하면 neither nor 리즘이야. neither norism.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를 최초로 만들었고 최초로 설명했던 롤랑 바르트의 말을 들어볼까요? 양비론은 부르주아의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로부터 나왔다. 현실을 여러 현상으로 잘라놓고는 불평등한 것들은 제거해버린다. 불평등한 것 혹은 불편한 것들, 이거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현실을 같은 무게로 가진 것처럼 동등하게 만들어서 서로 대치시킨다. 이리하면 구체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쟁이들은 선과 악을 함께 순차적으로 엮는다. 이렇게 되면 선과 악이 동등해진다. 그러니 사람들은 달리 선택할 게 없다. 양쪽 어느든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개를 다 버리거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양비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던 양비론과 전혀 다르죠.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모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좌우를 버무려서 만드는 거를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 자본가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치적인 좌우가 항상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본가한테 봉사해왔다고 이렇게 버무려 놨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양비론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세요. 양비론은요, 양비를 따르는 기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기회주의야. 수준 떨어지는.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양비를 따르는 기회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를 양비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는 부르주아당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주아당이 없어. 부르주아는 공산 요소만 제거한 다음에 그냥 자기를 국민이라고 불러버린다. 마구마구 융합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쳐진 모든 정당과 계급을 좌우 정당 안으로 나누어서 포괄시킨다. 이게 양비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은 공산당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하게 좌파라고 안 불러. 그냥 보통 3인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좌파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우파라고 부르죠. 그렇게 모호하게 양쪽을 구분해 놨다고.
오늘은 양비론 하나만 아셔도 많은 거를 획득하신 거예요. 좌파, 우파 이거는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합치면 양비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양비론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데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좌파, 우파를 모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 떨어지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좌파, 우파를 동시에 의미 없게 만들어서 서로 충돌시키는 마술이라 그랬어요. 롤랑 바레트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마술이라고. 현실에서 진실을 제거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긁어 모아서 좌파 우파는 동등 대립시키는 마술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좌우 어느 한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양비론에 걸려들었다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랑 180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양비론을 처음 만들고 설명한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어디서 미디어에서 들은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좌파이냐 우파이냐 이것은요 양비론 자체에 걸려드는 거랑 똑같다고. 두 개를 거부하는 거나 양쪽 어느 한쪽에 걸쳐 있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야. 양비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비론이에요. 따라서 양비론을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 양비론을 만든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부르주아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좌우로 갈리기 전에 부르주아들이 지네가 불편하다고 제거해버린 진실을 찾는 거, 이게 이 양비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에? 양비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좌파에 걸리거나 우파에 걸리거나 그러면 양비론에 똑같이 걸려드는 거라니까. 아 이거 뭐 계속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울을 들고 있으면요 한쪽은 좌 한쪽은 우 이렇잖아. 좌우를 같이 걸쳐 있는 걸 기회주기라고 하고 그 저울을 들고 있는 놈은 부르주아라고요. 숨어 있다고. 좌우 뒤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저울을 들고 있는 부르주아한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좌파 우파만 얘기했다고요. 하지만 이 좌우를 융합하고 있는 이 버무리는 정치는 바로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따 대고 양비론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말이 많은데 결론 남바 없어요. 아담 스미스는요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루소처럼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정치적으로 양비론자였다고. 양쪽 다 버무렸다고.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와 자유주의는 항상 정치적으로 양비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만들기도 하고 정치 환경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의식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서구의 자유 개념은요 국민이 아니라 엘리트가 권력을 잡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더 이상 이 보통 국민들 바보스럽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국민들은 말이에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자기가 소유하는 소유 물질과 행복을 인정해 준다고. 그런 말을 그냥 믿었어. 미친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정부 말고 고대 중세 구치제 정부는 그래서 국민의 자산을 뺏은 적이 있어요? 누구도 국민의 생명과 자산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치세나 관세가 아니라면 구체제 이전 정부들은요 법인세도 내지 말라 그랬고요 소득세도 없었고요 상속세도 없었고 주민세 같은 거는 더욱이 없었다고. 우리의 근대 교육은요 우리 국민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비롭고 모호한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유는 상징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자유는 다 자본가들이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국민들은 엘리트들한테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야 되고 민주공화국을 떠들어야 되고 주권론을 떠들어야죠.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왜 상징적 상상력에 푹 빠져있냐 그 말이에요. 다음 영상은요. 자유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의 아버지인가를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체제를 전환할 시절이지 좌우 양비론에 질질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좌파에 빠지거나 우파에 빠지는 놈들은 무조건 양비론을 만든 자본가들의 개들이다 그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